그러니까 뭘 하셨다고? 7년을 사귀면서 한 번도 남자친구의 그런 얼굴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경멸과 싸늘함이 가득한 얼굴로 저한테 몇 번이고 되물어보는데 입이 딱 달라붙더라고요. 남자친구가 결혼을 앞두고 저희 집에 처음 인사를 온 날이었습니다. 제가 거실을 차지한 큰 화분을 보고 어디서 났냐고 물어본 게 잘못이었을까요? 아, 저거? 에휴, 너 시장통 고등어 알지? 아, 코너에서 생선 파시던 아줌마? 그래, 그 양반이 결국 돈 못 갚고 도망갔잖아. 사채 2천 땡겨 쓰고 이자만 한 300 갚다가. 그거 벌써 20년도 넘은 얘기 아니야? 그러니까 얼마 전에 어떻게 알았는지 찾아왔더라. 원금에 그동안의 이자라고 이자까지 쳐서 돈 들고 그때 저 화분도 사온 거야. 어이구, 우리 엄마 속은 시원하겠네. 잘 돼서 갚았으니 그게 좋지 뭐. 대화는 그게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부터 남자친구는 묻는 말에 단답형으로 대답만 하더니 부랴부랴 일어나더라고요. 엄마는 바쁜가 보다 하고 넘어가셨지만 저는 뭔가 이상했고 배웅하러 나오자마자 들은 첫 마디가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뭘 하셨냐는 거요. 사실 저희 엄마 젊은 시절에 사채업을 좀 하셨습니다. 워낙 영화나 드라마에서 사채업자가 험하고 무서운 사람들로 많이 보여져서 인식은 안 좋죠. 그런데 저희 엄마가 하신 사채는 좀 달랐어요. 엄마는 원래 시장에서 첨가물상을 하셨습니다. 첨가물이다 보니 주변에 있는 식당에서도 도매로 많이 떼어가기도 하고 소매 손님도 많았거든요. 자연스레 시장통에서 가장 현금 흐름이 좋은 사람이 저희 엄마였어요. 첨가물 가게도 처음에 엄마가 하고 싶어서 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제 나이 5살 때 아빠가 갑자기 돌아가시면서 남겨놓은 거였거든요. 아빠는 또 돌아가신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물려받은 가업이었고요. 그러다 보니 워낙 오래된 거래처가 많았고 다들 아이 키우면서 엄마가 혼자 고군분투하는 게 안타까워 물심양면 도와주실 때였습니다. 감사한 일이죠. 보통 여자 혼자 사업한다고 하면 떼어먹히는 일 참 많았을 텐데 다들 도와주시는 덕에 엄마는 금방 일어날 수 있었어요. 그 덕에 저도 잘 클 수 있었고요. 어쨌건 현금 흐름이 가장 원활하다 보니 주변에서 같이 장사하시던 분이 급하면 저희 엄마한테 돈을 빌리러 오곤 했어요. 지금도 그렇겠지만 은행이나 평범한 금융권에서 돈 빌리기 어려우신 분들이 그 당시에도 꽤 있었거든요. 제 기억에만 해도 담보 잡혀서 일반적으로는 돈을 빌릴 수 없는 상태인 아줌마도 많았습니다. 이리저리 돌려막다가 결국에는 갚지 못해서 소위 신용불량인 사람들도 있었고요. 엄마는 그런 사람들한테 항상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돈을 빌려주곤 했어요. 고양이도 쥐를 물 때 도망갈 구석은 한 번씩 남기고 몬다더라. 왜냐면 진짜 구석에 몰린 쥐가 고양이를 확 물어버리기도 하거든. 사람들 그래도 숨통 트이게 해주면서 어우렁더우렁 같이 사는 거 그게 중요한 거야. 그러면서 엄마는 말은 사채지만 진짜 이자도 별로 안 받고 사람들한테 돈을 빌려줬습니다. 만약에 은행 이자가 3%라면 저희 엄마가 받는 이자는 4%, 5% 정도였어요. 일반 사채처럼 10%, 20%, 연 100% 이런 식으로 받는 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자연히 시장 안에 있는 사람들은 돈이 좀 없거나 당장 급전이 필요하면 저희 엄마를 찾았죠. 그 때문에 사실 속 썩은 적도 꽤 많았습니다. 언제나 사람들이 호의를 호의로 받아들여주는 건 아니잖아요. 엄마의 호의를 핑계 삼아 돈을 떼먹고 달아나는 사람도 여럿이고 악용하는 사람도 많았어요. 그때마다 엄마는 얼마나 다급하고 힘들면 그랬겠냐며 항상 이해하고 넘어가곤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늘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 잃고 돈 얻는 것보다 돈 잃고 사람 얻는 게 나아. 세상 사는 건 그렇더라. 너 세상에서 제일 싸게 먹히는 게 뭔 줄 아니? 돈으로 메꿀 수 있는 거야. 몸으로 안 메꾸고 마음으로 안 메꾸고 돈으로 메꿀 수 있으면 그게 제일 싸게 먹히는 거다. 그렇게 사람들한테 배신당해도 엄마는 꿋꿋하게 그래도 사람이 제일이라는 엄마의 신념을 지키며 사셨습니다. 그 결과 얼마 되지 않아 쫄쫄이 모은 돈으로 작은 상가 건물을 하나 사실 수 있게 됐어요. 그런데 그 상가가 엄마가 산 지 얼마 되지 않아 재개발 지구에 편입이 되었고 그걸 계기로 엄마는 부동산 사업을 하시게 됐습니다. 작은 상가였지만 그 주변이 개발되면서 그게 꼬마 빌딩이 되고 그 꼬마 빌딩을 시작으로 조금씩 월세 받는 건물들을 늘려나갔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사채와 전혀 상관없는 부동산 사업을 하고 계십니다. 당시 남자친구였던 지금의 제 남편도 엄마가 건실한 부동산 사업가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인사하러 온 자리에서 갑자기 사채 이야기가 나오니까 당황을 했던 모양이더라고요. 한참을 뾰루퉁하게 있다가 집에 가버리더니 며칠을 잠수 타더라고요. 저는 어이도 없고 속도 상했습니다. 대체 뭐가 문제냐고 계속 묻자 그제야 전화가 오더라고요. 사채잖아. 그게 문제지. 너 사채가 뭔 줄 알아? 세상에서 제일 더럽고 제일 나쁜 사람들이 하는 게 사채야. 마지막 희망까지 산산조각 내는 악마 같은 인간들이 바로 사채업자라고. 그런데 내 장모 될 사람이 그런 사람이라고? 나 이 결혼 못해. 어이가 없었습니다. 솔직히 이딴 놈이랑 결혼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기는 했어요. 저도 저희 엄마 폄하하는 속 좁은 놈이랑 살 생각 없었습니다. 그런데 말이랍시고 내뱉은 그 못된 단어들을 바로잡고 싶었어요. 그래서 끈질기게 만나서 얘기하자고 했고 이 사람은 그게 제가 매달리는 거라 생각했더라고요. 결국 한 일주일 만에 저희는 마주 앉았습니다. 그래, 헤어져. 결혼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야. 근데 나도 할 말은 해야겠어서 만나자고 했어. 그러자 급 당황을 한 얼굴이 되더라고요. 제가 빌고 매달릴 줄 알았나 봅니다. 당황해서 어버버 하길래 저는 와다다 저희 엄마에 대한 얘기를 쏟아냈어요. 말이 사채지 그냥 어려운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준 거다. 엄마가 능력이 있었으면 은행을 세웠겠지만 그게 아니니 그냥 차용증 쓰고 빌려준 거 아니냐. 사채 말고 다른 단어가 있으면 쓰겠지만 개인이 돈 빌려주는 걸 의미하는 단어가 사채인 걸 어떡하냐. 우리 엄마 모진 사람 아니다 등등 제가 구구절절 잘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 사채라는 한 단어에 꽂혀서 계속 저한테 펄펄 뛰는 거 있죠. 그런 식으로 더럽게 모은 돈으로 이 부를 잃었다면 그 부는 다 더러운 거야. 저 그 말에 완전히 기가 탁 막히고 말았습니다. 저희 엄마가 한 번도 더러운 돈으로 저 키웠다고 생각한 적이 없었거든요. 엄마가 얼마나 힘들게 노력하고 고생하셨는지 알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엄마의 노력을 폄하하는 것 그 자체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 그러면 더 이상 할 말이 없네. 그 더러운 돈으로 예단 예물할 수도 없고 너 차 바꿔주는 것도 못하겠다. 다 취소하고 우리 사이도 끝내자. 너희 집에 보냈던 거 그대로 다시 보내. 더러운 돈으로 산 거 하루라도 더 그 집에 있는 거 싫을 테니까. 그러고 일어났는데 어이구 이 인간이 받았던 걸 다시 주기는 아까웠던 모양이더라고요. 저를 탁 잡으면서 한풀 기죽은 목소리로 주섬주섬 변명을 하기 시작했어요. 야, 지금 내가 헤어지자고 이러는 거 아니잖아. 물론 네가 그렇게 오해할 수는 있는데 나도 나름 사정이 있어. 무슨 사정? 무슨 사정인데 네가 우리 엄마를 그렇게 무시하고 짓밟아야 하는데? 나
사채업자에 대한 트라우마가 정말 크단 말이야. 너 내가 카드 대출 하다못해 할부도 안 한다는 거 잘 알잖아. 나 진짜 뭐 빌리고 하는 거 끔찍히 싫어하는 거 알잖아. 그 말을 하는데 남자친구 손이 벌벌 떨리고 목소리가 문풍지처럼 흔들리더라고요. 그래도 오래 사귄 사이니 그런 행동을 할 때 이 사람이 어떤 상태인지는 알잖아요. 그래도 저도 일단 화를 가라앉히고 그 사람 앞에 다시 앉았습니다. 생각해보니 진짜 빌리는 거 싫어하고 빚지는 거에 예민하긴 했어요. 하다못해 이사간 집에서 드릴이 잠깐 필요한 적이 있었는데 옆집에서 그거 잠깐 빌리는 것도 싫어하더라고요. 결국 10수만 원짜리 드릴을 샀습니다. 그때는 그냥 까다로운 인간이네 하고 넘어갔는데 생각해보면 그게 이 사람의 큰 트라우마인가 보다 싶더라고요. 자기 트라우마를 간신히 내보이며 사과를 하길래 일단 그때는 용서하고 넘어갔습니다. 그 사람도 저희 친정엄마에게 막말한 건 진심으로 사과했고요. 그런데 대체 왜 그런 트라우마가 있는 건지는 대답을 못 하더라고요. 문제는 결혼 후였습니다. 남편은 뒤끝은 없는 사람이거든요. 저랑 오해를 풀고 나서는 저한테도 저희 엄마한테도 잘하곤 했습니다. 사채의 사도 입에 올리지 않고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저희 시어머니였어요. 어느 날 저랑 남편이 시댁에 가자마자 시어머니가 팔짱을 딱 끼고 이러시더라고요. 아이고, 우리 사기 결혼 며느님 행차하셨네. 아주 뒷골목에서 못된 것만 배우셨어. 사람 속이고, 뒤통수 치고, 응? 현관 딱 들어서자마자 들리는 말에 저도 남편도 이게 대체 무슨 소린가 싶어 우뚝 서버리고 말았습니다. 엄마, 그게 무슨 얘기예요? 어머님, 대체 그게 무슨... 어이구, 옛날에 나라가 혼란스러울 때 쌍놈 청것들이 양반 문서 사서 그 노릇 했다더니 딱 네 엄마가 그렇더라. 세상에, 어디 사채업자 따위가 돈지랄로 싹 신분 바꿔서 사업가인 척을 해? 내가 진짜 어이가 없어서. 순간 머리가 띵했습니다. 남편 얼굴을 딱 봤는데 저보다 더 당황한 얼굴이더라고요. 이 사람이 말한 게 아닌 건 확실해 보였습니다. 제가 아무 말도 못하고 서 있자 시어머니는 아주 입에 모터라도 단 듯 와다다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내가 진짜 어이가 없고 분해서 야, 이거 사기 결혼이야. 내가 사채업자랑 사돈을 왜 맺니? 진짜 물건이래야 물러달라고나 하지. 어휴, 너 이거 내가 손해배상 청구해도 할 말 없는 거라고. 예단 예물 그 깎고 몇 푼 하는 거 받고 너 같은 거 며느리로 받을 일이 아니었어. 아니 너희 엄마도 참 양심도 없다. 자기가 그딴 신분이면 딸 시집 보내면서 아파트에 자동차에 파리바리 해보내며 굽신거려도 모자랄 판에. 어이구, 아주 사돈이 아니라 사기꾼이야. 순간 눈앞이 하얘지더라고요. 제가 왜 양손에 고기며 과일 들고 서서 이 말을 들어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저보다 먼저 정신 차린 남편이 당황하며 자기 엄마를 조용히 시키기는 했어요. 그리고 그날 저는 마치 쫓겨나오듯 남편의 손에 이끌려 후닥후닥 시댁을 나왔습니다. 사람이 황망하고 당황스러우니까 눈물도 안 나오더라고요. 남편이 더 당황해서 이런저런 말을 주섬주섬 늘어놓았습니다. 일단 좀 진정하고 집에 먼저 가 있어. 진짜. 우리 엄마 원래 급발진하는 거 알잖아. 내가 들어가서 무슨 일인지 좀 알아보고 올게. 나 진짜로 아무 말도 안 했거든. 남편은 얼마나 놀라고 억울했는지 자기가 다 눈물을 글썽이더라고요. 일단 알겠다고 하고 저는 집으로 왔습니다. 두 끼를 굶었는데도 입맛도 없고 누웠는데 잠도 안 와서 수면제를 먹고 잤어요.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났더니
남편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저를 보고 있더라고요. 집에 와서 저를 깨웠는데 제가 못 일어나더래요. 수면제 보고 너무 놀랐다며 남편은 자초지종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남편과 결혼 전 엄마에게 돈 갚았다는 아줌마 있잖아요. 생선가게 하시는 분이어서 엄마가 고등어라고 불렀던 그 아줌마 말입니다. 그 아주머니는 10수년 만에 돈을 갚는 바람에 저와 남편 결혼도 망칠 뻔하시더니 휴, 이번에도 그 아줌마가 발단이었어요. 엄마랑 유난히 친했던 그 아줌마는 돈을 갚고 난 이후 아마 엄마에게 자주 연락을 했던 모양입니다. 저희 엄마 원래부터 사람 좋아하고 오는 사람 안 막는 분이거든요. 밥 먹자 하면 나가서 밥 먹고 놀자 하면 나가서 같이 놀고 그러셨던 모양이에요. 그러다가 두 분이서 좀 멀리 근교로 나들이를 갔는데 거기서 시어머니를 만난 거죠. 시어머니가 눈썰미가 좋거든요. 뭐 눈썰미라기보단 다른 사람 뒷담을 엄청 좋아합니다. 그거 아시죠? 다른 사람 뒷담 깔려면 진짜로 예민하게 여기저기에 관심 많이 가져야 된다는 거요. 저희 시어머니 완전 동네 CCTV입니다. 자기한테 불리한 얘기는 절대 기억을 안 하시면서 자기한테 유리할 것 같은 거 혹은 가십이 될 만한 건 기가 막히게 기억을 하시거든요. 시어머니가 딱 알아채신 겁니다. 결혼식 때 못 본 사람인데 저희 엄마랑 친하다고 하니까 이상한 생각이 드셨나 봐요. 보통 친한 사람들끼리는 자식들 결혼식에 꼭 참여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시어머니가 한 번에 알아보실 수밖에 없었던 게 그 생선가게 아주머니가 굉장히 비주얼이 특이하신 분입니다. 한마디로 우리나라에선 보기가 쉽지 않은 비주얼이에요. 머리는 빡빡머리에 덩치도 100kg은 넘을 만큼 아주 크십니다. 게다가 목소리도 걸걸하고 얼마나 남자 같으신지 저도 처음에는 어린 마음에 아줌마가 아니라 아저씨인 줄 알았을 정도였으니까요. 그런 사람이 저희 어머니 옆에 딱 붙어 있으니 시어머니의 촉이 뺑글뺑글 돌아간 거죠. 게다가 아주 오랜 세월 친하게 지냈던 사람이라고 하는데 결혼식에서 본 적은 없고 뭔가 이상하셨던 모양입니다. 뭐 그 자리에서 당장 물어볼 수는 없으니 그냥 넘어가셨었는데 하필이면 그 이후에 길에서 한번 우연히 만나신 적이 있었나 봐요. 저희 시어머니가 붙들고 물어본 거죠. 아유, 우리 사돈이랑 엄청 친해 보이시던데 제가 우리 사돈이랑 안 하는 얘기 없이 다 아는 친한 사이거든요. 그런데 한 번도 그쪽 얘기 들은 적이 없어서 제가 너무 궁금했어요. 그러자 그 아주머니께서 정말 해맑게 모든 상황을 다 얘기를 한 겁니다. 아, 제가 그동안은 어떻게 말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죠. 기껏 사채 잘 빌려줬는데 갚지도 않고 도망 다니다가 이제서야 나타났으니 저도 진짜 언니한테 면목이 없습니다. 사채라고요? 네네. 저희 언니 아주 유명한 사채업자였잖아요. 지금 사업하는 돈 다 거기에서 모은 자금이고. 모르셨어요? 아니요. 알았죠. 그런데 돈 빌린 분은 처음 만나서. 어휴, 우리 시장바닥에서 언니한테 돈 안 빌린 사람 찾기가 힘들었죠. 그 말 한마디를 듣고 시어머니가 그난리를 치신 겁니다. 사실 그날 그 대화를 하고 그 아주머니께서는 뭔가 기분이 쎄해서 저희 엄마한테 말씀을 하긴 하셨었대요. 저희 엄마가 속으로 아이고 이거 큰일 났구나. 안 그래도 사위놈도 그렇게 내가 사채했다는 소리 듣고 난리가 났었는데라고 생각을 하셨다네요. 남편이 그 얘기를 하면서 한숨을 푹 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아니,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렇게 다들 사채라면 끔찍하게 생각하는 거야? 그랬더니 남편이 더듬더듬 어렸을 적에 사채업자한테 아주 크게 당한 적이 있다고만 얘기하더라고요. 나는 사실
너무 어렸을 때라 자세하게 기억은 안 나. 우리 집에 와서 다 뒤집어 엎고 엄마 아빠 바닥에 내팽개치고 사실 그런 거밖에 기억이 안 나거든. 어린 마음에 너무 무서웠던 데다가 내가 좋아하는 로봇 장난감 같은 거 다 부셔버리고 그러니까 사실 나로서는 좋은 기억은 없지. 왜 사채업자가 집에 왔던 거였는데? 아버님 사업하시는 분도 아니었고 그렇게 허투루 돈 쓰시는 분들 아니잖아. 글쎄, 그건 나도 잘 모르지. 여튼 우리 집의 사채에 좀 예민한 건 사실이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사실은 마무리가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어머니 그날 이후부터 말끝마다 사채업 하시는데 정말 미치고 팔짝 뛰겠더라고요. 그나마 시아버지와 남편만 있을 때는 저한테만 들리게 조그맣게 얘기를 하곤 하십니다. 마치 혼잣말처럼 말이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설거지를 하고 있으면 툭 옆에다가 설거지거리 그릇을 내놓고 이렇게 중얼거리십니다. 아이고, 사채업자 딸내미가 내 집 그릇을 씻을 날이 올 줄이야. 내 꿈에도 상상을 못했네. 제가 무슨 말이라도 하려고 치면 휙 돌아서서 자리를 피해버리십니다. 뭐 그것까진 괜찮았어요. 그냥 제가 귀 한번 씻자 하고 못 들은 척하면 되는 거였으니까요. 문제는 명절 때 친척들이 모여서 시어머니를 시아버지도 제어하지 못하는 상황이 됐을 때였어요. 친척들이 다 듣는 앞에서 제가 과일이라도 깎아서 내올라치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 사채업은 칼도 잘 다루니? 하긴 남들 밟고 그러려면 칼도 좀 다루고 그래야지. 네가 아주 과일 깎는 거 보면 어렸을 때부터 칼 많이 잡아본 티가 난다. 그러면 당연히 다들 이게 뭔 소리인가 하잖아요. 어리둥절한 친척들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아, 얘가 글쎄 사채업자 딸이잖아요. 사실 제가 정말 볼 때마다 속에서 천불이 솟습니다. 근데 어쩌겠어요. 결혼은 했지 속은 건 억울하지만 다 제가 그냥 안고 가야 하는 업보죠. 그러면 친척들이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시아버지도 얼굴이 울그락 푸르락 하시고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그때마다 모르쇠로 하시더라고요. 오히려 더 민망해진 친척들이 사채업자라고 해서 다 나쁜 건 아니다라며 뭔가 주섬주섬 제 변명을 해줍니다. 그러면 시어머니 사람 좋은 척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이 뭐 우리 사돈이 나쁜 사람이라는 게 아니죠. 그런데 원래 기본적으로 남의 돈으로 자기 돈 불리는 사채업자들 인성들이 일단은 썩은 거잖아요. 아니 어떻게 남의 어려운 사정을 가지고 자기 돈 벌 생각을 해? 일단 기본적으로 난 그런 사람들은 좋은 사람 없다고 봐요. 다 지옥 가야지 뭐. 남의 슬픔이 지 돈 버는 수단 되는 것들 아주 인격들이 다 썩은 것들이야. 예, 오해하지 마라. 사돈한테 하는 얘기는 아니다. 그 마지막 한마디로 저로서는 훨씬 얄밉고 원망스러운 얘기였습니다. 한마디로 욕할 거 다 해놓고 농담이었어 하는 거랑 다를 바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게 몇 번 제 속을 있는 대로 뒤집어 엎고 나서 결국 그 모든 걸 끝낸 건 저희 시아버지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날은 유난히 저희 어머님의 도가 좀 지나쳤거든요. 친척분 중 하나가 사채업을 하는 사람보다는 그 사채를 쓰는 사람이 더 문제라고 얘기하신 게 화근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갑자기 발끈하시면서 정말 자기가 어쩔 수 없어서 쓰는 거지 않냐고 화를 버럭버럭 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아예 돈 빌려주는 사람이 없으면 빌려서 쓰는 사람도 없는 거라는 이상한 논리를 펴시는 거예요. 뭐 친척분들도 대체 이게 뭔 소린가 싶으셨겠죠. 굉장히 어색한 분위기로 친척들이 돌아간 처음으로 시아버지가 시어머니에게 큰 소리로 버럭 화를 내셨습니다. 아, 당신 이제 그만 좀 작작하지 못해? 시어머니가 움찔하시더라고요.
아니, 내가 뭘 어쨌다고 그래요? 그리고 당신이야말로 애들 앞에서 나한테 소리를 왜 질러요? 이게 도가 지나치잖아, 지금. 어? 새애기 기분 나쁘게 하려는 의도 외에 당신이 지금 원하는 게 뭐야? 아니, 내가 얘 기분 나쁘게 해서 얻을 게 뭐가 있다고. 그냥 난 있는 그대로 얘기한 거예요. 뭐 사채업자가 자랑스러운 직업인가? 아니잖아. 그리고 얘가 우리한테 그 말 안 한 것도 사실이잖아요. 나는 사실을 말한 것밖에는 없어요. 그리고 당신도 내가 사채업자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잘 알잖아요. 사실, 그거 당신 말 잘했네. 사실을 말한 죄밖에 없다고? 그럼 나도 한번 어디 사실을 말해봐, 어? 그거 솔직히 누가 잘못한 거야? 돈 빌려준 사람이 잘못한 거야? 아니면 빌린 당신이 잘못한 거야? 오늘 어디 한번 시시비비 가려봐, 진짜로? 시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시자 갑자기 시어머니가 입을 딱 다무시더라고요. 저는 뭐야, 이건 또 무슨 일이지 싶었습니다. 한 번도 시어머니가 왜 사채를 썼는지는 사실 들은 적이 없었거든요. 남편도 왜 썼는지는 모르고 그냥 자기네들이 힘들었었다고만 얘기를 했으니까요. 시아버지가 아주 냉정하게 한마디 하셨습니다. 한 번만 더 내 집에서 사채 사자라도 나오는 날이면 누가 잘했건 잘못했던 간에 아주 다들 홍군형 날 줄 알아. 내 집에서 그 단어 금지야. 시아버지가 그렇게까지 서슬퍼렇게 말하니 시어머니도 별 도리가 없으셨던 모양이더라고요. 사실 그 다음부터는 그다지 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물론 시어머니가 한 번씩 제 옆에서 슬그머니 혼잣말처럼 사채에 어쩌고 중얼중얼거리긴 하셨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남편이 눈치껏 달려와서 제 편을 들어주곤 했거든요. 엄마, 또 이 사람한테 사채 어쩌고 저쩌고 얘기한 거 아니지? 나 귀 엄청 밝아. 다 듣고 있어. 아이, 진짜 너랑 네 아빠는 아주 날 못 잡아먹어 안달이지. 내가 무슨 사채 얘기를 했다 그래? 얘, 내가 너한테 사채 얘기했니? 그렇게 말하는데 제가 어떻게 방금 어머님 제 귀에다 대고 사채라고 속삭이셨잖아요. 라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그냥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허허허 하고 넘어갈 뿐이었죠. 어쨌건 제 머릿속에는 계속 궁금증이 커져가긴 했습니다. 대체 남편도 제대로 기억은 못하지만 그렇게까지 끔찍한 트라우마로 남아있는 사채에 대한 얘기가 뭔지 말이죠. 어쨌거나 시아버지와 남편이 너무 서슬퍼렇게 뭐라고 하니 시어머니는 그 이후에 더 이상 저한테 대놓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계속 은근히 제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건 계속되었습니다. 저는 그때마다 친정엄마한테 반은 장난으로 반은 투덜거림으로 시어머니가 이런 식으로 절 긁는다고 투덜거리는 얘기를 몇 번 전하긴 했죠. 그때마다 엄마는 어이없어 하면서도 저한테 한편으론 미안해 하셨어요. 어쨌거나 엄마는 먹고 살려고 한 일이었는데 그게 뒤늦게 제 발목을 잡은 것 같다고 미안하다는 말씀이죠. 하지만 저는 그때마다 엄마한테 엄마 잘못 아니다. 나는 그냥 시어머니가 이런 얘기 하는 거다라고 엄마를 달래곤 했습니다. 하여간 네 시엄마도 참 별난 사람이야. 어이구, 받을 건 다 받고 싶어 하고 격 떨어지는 건 또 싫어하고. 하여간 엄마, 나 이런 얘기하는 거 엄마 슬프라고 속상하라고 하는 얘기 아니야. 그냥 웃자고 하는 거야. 이런 사람도 있다 하고. 진짜 속이 밴댕이 소갈딱지야. 그래, 그래도 너무 힘들면 말해. 내가 그 놓친내 아주 홍군형을 한번 내줄 테니까. 아이고, 엄마가 무슨, 그냥 넘겨. 응대할 가치도 없어. 엄마랑 저는 그렇게 시어머니가 도발하는 걸 웃으면서 넘기곤 했습니다. 물론 한 번씩 속은 뒤집어졌지만 시간이 지나니 그냥 어디서 또 개가 짖나 보다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저희 엄마 사실 핸드폰이랑 별로 안 친하신 분이라 문자를 해도 되는 걸 꼭 전화를 하시거든요. 그런데 뜬금없이 문자가 온 겁니다. 지금 당장 집으로 오라고요. 저 진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혹시 강도나 도둑이 들었나 싶은 생각까지 들어서 하던 일 그대로 두고 바로 친정으로 달려갔어요. 그런데 친정에 있는 건 도둑이나 강도가 아니라 바로 시어머니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부랴부랴 친정으로 들어가자 깜짝 놀라면서 벌떡 일어나시더라고요. 아니, 네가 어떻게 여기를? 어머님은 저희 집에 갑자기 웬일이세요? 아니, 뭐 사돈 어른 뵈러 오는데 내가 너한테 허락받아야 하니? 사돈이 부르셨어요? 아니요. 예, 갑자기 말도 없이 웬일이니? 아, 그냥 집에 설탕이 떨어졌는데 한 봉지 사봐야 다 먹지도 못하고 엄마한테 그냥 반 봉지만 좀 얻어가려고 했지. 너무 당황한 나머지 저는 말도 안 되는 변명을 내뱉으며 어물거렸고 시어머니는 꽁지 빠지게 나가버리셨습니다. 그럼 사돈 부탁 좀 드려요. 그 말을 마지막으로 불이 나게 자리를 뜬 시어머니를 보며 저는 멍하게 서 있었어요. 엄마, 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아이고, 참 세상 오래 살고 볼 일이다. 야, 네 시엄마가 나한테 돈 좀 빌려달랜다. 뭐? 돈을 빌려달라고? 저는 너무 놀라서 붕어처럼 입만 뻐끔거렸습니다. 엄마가 말해준 건 이걸 대체 믿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싶은 것이었어요. 저희 시어머니한테는 3살 차이 오빠가 한 분 있습니다. 저한테는 시외삼촌이 되시겠죠. 그분이 사실 몸이 별로 안 좋으시고 이식수술도 몇 번 받으셔서 좀 시름시름하긴 하세요. 저희 결혼할 때도 몸이 편찮으셔서 참석을 하네 못하네 결혼 날짜를 그분 참석하실 수 있는 걸로 바꿔야 하네 말아야 하네 이런저런 얘기가 많았어요. 나중에 시아버지가 아니 무슨 시외삼촌 아프다고 결혼 날짜를 바꾸냐고 한마디 하셔서 그냥 저희가 무사히 결혼을 할 수 있었죠. 어쨌건 저희 시어머니한테는 굉장히 애틋하고 소중한 오빠분입니다. 최근 들어 더 건강이 안 좋아지셨나 보더라고요. 큰 수술을 해야 하는데 그 수술비가 너무 모자라다고 했답니다. 대체 얼마나 모자라냐고 하니 1억 정도가 부족하다고 했대요. 아니, 엄마, 대체 무슨 수술을 하는데 1억이나 들어?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아주 희귀한 병 아닌 다음에야 어지간하면 보험으로 다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알기론 시외삼촌 그래도 보험도 잘 들어놓으시고 자식들도 착해서 자기 아버지 병원비 안 되겠다고 할 사람들은 아닌데. 아니 뭐 각자 집에 사정들이 있겠지. 이때까지 든 돈이 너무 많아서 자식들도 이번에는 힘들다 어쩌다 뭐 그런 말들을 하나 봐. 어쨌건 자기 오빠 가망이 없는 건 알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보낼 수는 없지 않냐고 와가지고 줄줄 울다 갔어. 되든 안 되든 어쨌건 마지막까지는 꼭 노력해보고 싶다고. 자기 아버지 대신 손잡고 결혼 때 입장해준 오빠라고 하대. 정이 많은 사람이라고 고생만 하다 가게 할 순 없다고 그렇게 말하는데 어떡하니. 그래서 엄마 빌려주기로 했어? 근데 뭐 어쨌건 적은 돈은 아니니까 나도 생각을 좀 해보겠다고 했지. 그러면 난 왜 불렀어? 야, 생각해봐라. 너희 시어머니가 너를 사채니 뭐니 돈 때문에 얼마나 달달붙고 괴롭혔니. 이런 약점이라도 하나 네가 쥐고 있어야 너한테 이런저런 말 좀 덜하지 않겠어? 야, 우리 엄마 그 짧은 시간 안에 별 생각을 다 하셨네. 자식 키워봐라. 모든 머리가 다 자식 위주로 돈다. 그래서 엄마 빌려줄 거예요? 아니 뭐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더 솔직히 말하면 내가 너 예단 예물을 더 요구했으면 그 정도 돈은 울며 겨자 먹기로 해줬어도 해줬을 거잖니. 이참에
네가 조금 더 사는 게 편해질 수 있으면 그 1억 없다 셈치고 한번 해줘도 되지 않겠나 싶어. 그리고 뭐 다른 데 사치하면서 쓴다는 것도 아니고 고생한 오빠 한번 마지막까지 해보고 싶다고 저러는 건데 사람 마음이 또 그게 아니잖아. 너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살다 보니 그래도 혈육만한 거 없지 않니? 그래서 그냥 해줄까 싶기도 해. 내 생각엔 그거 해주고 나면 그 돈 못 받을 것 같은데. 아유, 누가 돈 빌려주면서 받을 생각하니 반 포기하고 주는 거지. 사채도 그랬어. 내가 줘도 못 받는다 생각하는 돈만 돌렸어 항상. 그래야 내 속이 남아나지 반드시 받아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빌려주면 제명에 못 살아. 나 지금은 받을 생각은 없어. 내가 말했잖아. 그냥 네가 조금 더 편하게 살 수 있으면 나는 그걸로 족하다고. 대신 조건은 하나 걸어야지. 무슨 조건? 다시는 너 이런저런 말로 괴롭히지 말라고. 나 이거 내 자식 괴롭히지 말라고 해주는 돈이라고 그냥 그렇게 얘기하려고. 엄마, 나는 어째 마음이 영 불편하네. 아이고, 불편할 거 없어. 내 돈 가지고 내가 내 자식 편하게 살게 해준다는데 네가 뭐가 불편할 일이 있어? 엄마는 그렇게 딱 잘라 얘기하고 저희 시어머니에게 돈을 빌려주셨습니다. 사실 저희 시어머니 때문에 저희 엄마가 어느 정도 저한테 부채의식을 갖고 있긴 했거든요. 비록 먹고 살려고 그런 거고 선한 의도로 한 거였지만 저 때문에, 아니 당신 때문에 자식이 싫은 소리 듣고 고생한다고 생각하셔서 엄마가 많이 슬퍼하셨습니다. 이참에 시어머니가 저한테 막말하는 거 막을 수 있다면 엄마로서는 평소 말씀하셨던 것 같이 돈으로 막을 수 있는 가장 쉬운 길을 택한다라고 판단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게 엄마는 시어머니에게 조건을 걸고 돈을 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돈을 빌려주는 자리에 저도 참석을 시키셨어요. 본인이 아쉬우니 돈을 빌리러 오기는 했지만 그 자리에 제가 있는 거 보고 저희 시어머니 엄청 당황하시더라고요. 사부인, 서운하셔도 하는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사부인이 저희 딸한테 사실 서운하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며느리도 자식인데 자식 마음에 못 박으셨잖아요. 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 딸한테 더 이상 싫은 소리 하지 마시라고 빌려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당사자인 이 아이도 제가 오라고 했습니다. 괜찮으시죠? 그러자 저희 시어머니 몹시 떨떠름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이시더라고요. 저한테 약점 잡히는 게 죽기보다 싫으셨을 텐데 돈 1억이 뭔지 다 수긍하면서 받아들이시는 걸 보고 참 저도 어이가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희 엄마한테 돈을 받고는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도 사정을 들어서 알겠지만 내가 다른 것도 아니고 우리 오빠 살려보겠다고 나도 자존심 굽힌 거야. 그러니까 네 남편이랑 네 아버지한테는 아무 말도 하지 말아다오. 내 마지막 자존심이다. 그 정도는 너도 좀 해줄 수 있지? 그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굳이 아니요 어머님, 저는 이때까지 어머님이 괴롭히신 거 생각하면 다 말하고 다녀도 속이 시원하지 않아요. 라고 할 순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비밀 지켜드리겠다고 시외 삼촌이 얼른 하루빨리 좋아지셨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날 이후 시어머니는 유달리 외출이 잦아지셨습니다. 뭔가 좀 이상하더라고요. 저희 시어머니 사실 집 밖으로 그렇게 많이 나가시는 분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처음에는 시외 삼촌 병원 들락거린다고 하셨는데 이상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시외 삼촌 같은 경우 거의 중환자실에 많이 계시기 때문에 간병인이 가족이라도 그렇게 자주 갈 수 없는 상황인 거 알고 있거든요. 분명히 병원 가시는 것 같진 않고 그런데 자꾸만 시외 삼촌 핑계로 집을 비우시니 뭔가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남편한테 물어봤죠. 저기 혹시 시외 삼촌 어머님 못 받으시는 분 많이 편찮으신가? 그러신 것 같아. 안 그래도 아빠가 한번 말씀하시더라. 아, 그래? 그렇구나. 그런데 엄마도 아마 속 좀 끓이고 있을 거야. 사실 아빠가 그동안 엄마 가족들 엄청 많이 도와줬거든. 그런데 뭐 아빠도 퇴직하시고 현금 딸리고 하니까 좀 싫은 소리도 하고 그러셨던 모양이지. 엄마 형제들이 딱히 고마워하지도 않는 것 같고 하니까. 아, 그렇구나. 어머니도 걱정이 많으시겠네. 저는 남편 말을 듣고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그렇다면 시외 삼촌이 편찮으신 건 사실이겠다 싶었어요. 뭐 진짜로 시외 삼촌 병원비라면야 제가 할 말은 없었죠. 그런데 영 껄끄러운 건 시어머니의 태도 변화였습니다. 처음에는 시외 삼촌을 돌보는 것처럼 다녔는데 그러기엔 너무 화려한 차림으로 나가시더라고요. 무엇보다 저희가 한번 같이 가겠다고 하는 말을 한 번도 받아들여 주지 않았습니다. 어이구, 사람도 잘 못 알아보는데 뭘 가. 그냥 있어. 그래도 어르신이 편찮으신데 가서 병문안 가보기는 해야 하지 않겠어요? 아유, 얘가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 그냥 있으라니까. 그 느낌이 어쩐지 저희를 위하는 게 아니라 못 가게 막고 싶어 하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시어머니는 시아버지와 남편이 당황할 정도로 저를 위하는 척 하셨어요. 얘, 병원 들락거리다가 혹시 너 이상한 병이라도 옮으면 어쩌니? 원래 집안에 여자가 아프면 다 무너지는 거야. 넌 그냥 아무 생각 말고 너만 위하고 살아라. 아유, 우리 며느리가 든든해야 내 아들도 행복하지. 뭐야, 엄마, 뭐 잘못 드셨어? 갑자기 왜 이러셔? 무슨 소리야? 원래 며느리 사랑은 시어머니 아니겠어? 허허허. 마치 거대한 연극판에 들어와 있는 것처럼 어색했습니다. 그 외에도 평생 안 하던 반찬을 만들어 주신다던가 우리 며느리 사랑한다는 문자를 날리곤 하시는데 솔직히 미치겠더라고요. 그리고 날이 갈수록 시어머니가 집을 비우는 일이 점점 더 많아지면서 시아버지도 뭔가 이상하다 생각하시는 듯 했습니다. 영 느낌이 이상했어요. 엄마한테 빌린 돈으로 그냥 흥청망청 놀러 다니는 느낌이랄까요? 그걸 저한테 들킬 수 없으니 이런저런 좋은 말 번지르르하게 하면서 제 입을 막고 말이죠. 사실 엄마한테 그런 고민을 말한 적이 있습니다. 엄마, 아무래도 엄마 사기당한 것 같아. 시외 삼촌한테 그 돈 들어간 것 같지가 않다고. 뭔 상관이야. 원래 빌릴 때는 오만 핑계 다 대면서 말하게 돼 있어. 그래도 그 돈 때문에 너 편해졌잖아. 내 목적은 그거였으니까 난 괜찮다. 아니 엄마, 그게 그렇게 쉬운 말이 아니지. 돈이 1억인데. 엄마 입장에선 내 자식 인생 편해지는데 1억이면 싼 거야. 됐어, 신경 쓰지 마. 엄마는 딱 잘라 신경 쓰지 말라고 하셨지만 저는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시어머니가 드디어 외박까지 하기 시작하셨거든요. 한동안 그것 때문에 시댁이 좀 시끄럽기는 했습니다. 시부모님이 싸우신다는 말도 들렸고 시아버지가 며칠 가출하셨다는 말까지 들려왔어요. 그때마다 남편은 한숨을 쉬면서도 그냥 모른 척하고 싶어 하더라고요. 아니, 애도 아니고 게다가 부모님 싸움을 내가 언제까지 말려. 하긴 남편 말도 맞는 말이기는 하죠. 다만 저는 시어머니가 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몇 번 저희 엄마한테도 말은 했어요. 시어머니에게 빌려준 돈 받으라고요. 그런데 엄마는 일단 두고 보자고만 하셨습니다. 뭐 저도 제 일 아니고 시어머니가 제 속 긁는 것도 예전 같지 않아서 그냥 스리슬쩍 넘어가기도 했고요. 사건은 그로부터 한 1년 반쯤 지났을 때 생겼습니다.
사실 그전에도 뭔가 이상한 일은 있었어요. 저희가 추석 때는 각자 제사도 지내고 하는데 특이하게 신정 때 온 식구가 다 모입니다. 온 식구라 함은 아버님 쪽 형제자매의 모든 직계자손들이 저희 시댁으로 모이는 거예요. 아버님이 장남이기도 하고 자금력이 아주 없으신 분은 아니라 말에 힘도 좀 있습니다. 다른 때는 다 멋대로 해도 되고 제사 참여 안 해도 되는데 이거 하나만큼은 살아생전 했으면 좋겠다고 하신 게 있어요. 바로 신정 때 온 식구가 모여 밥 한 끼 하는 겁니다. 친척이면 뭐해? 남보다 못하게 몇 년씩 어디서 어떻게 사는지 누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지도 못하는데 너희도 1년에 한 번 이렇게라도 안 보면 어디 길 가다가 부딪혀도 내 식구인지 알겠냐? 다 살아생전에 다른 건 안 챙겨도 되는데 무조건 새해 첫날 점심은 다 같이 모여 먹어. 하늘이 무너져도 이건 해라. 다른 건 다 너그러운 분이 그거 하나 강력하게 요구하니 식구들이 거부할 생각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1년에 한 번 진짜 거의 5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집에 모여 빼곡하게 점심을 먹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촌 형님이 저한테 슬그머니 이상한 말을 하시더라고요. 저기 요즘 서방님 괜찮으셔? 네? 왜요? 아니, 회사가 많이 안 좋아서 개인 돈으로 자사주 사서 유지하고 그런다며. 세상에 얼마나 힘들어. 네? 저희 그이 회사가요? 응? 아니야? 아니 그래서 어머님이 아들 힘 보태주신다고 주식 2천만 원어치는 사줘야 한다고 그러셨다는데. 아니요. 저는 처음 듣는 얘긴데요. 그리고 상식적으로 자사주는 거의 회사 임원진들이 책임 통감하면서 매입하지 일반 직원들까지 의무적으로 그러진 않죠. 저 사람 회사가 그렇게 자사주 살 정도로 큰 회사도 아니고요. 중소기업 작은 회사가 무슨. 그렇지? 하긴 나도 이상하다고 생각은 했어. 그 얘기 어디서 들으셨는데요? 나야 뭐 우리 어머니한테 들었지. 돈 빌려갔다고 하시더라고. 사실 우리도 이번에 전세 옮기면서 큰 돈이 필요해서 대출한 개는 있고 어머님 쌈짓돈 좀 잠시 쓰고 드리겠다고 빌리러 갔었거든. 그런데 어머님이 곤란해하시면서 누구 빌려줬다 하더라고. 아유, 근데 자기도 우리 남편 성질 알지? 어디 또 보이스피싱 당한 거 아니냐고 난리. 그러다 알게 됐지 뭐. 그이가 서방님한테 전화해서 한 소리 한다는 거 내가 간신히 말렸어. 아, 그래요? 저는 몰랐어요. 그래, 오히려 아내한테는 알리고 싶지 않을 수도 있지. 아유, 내가 괜한 소리 했나 보다. 잊어, 응? 그냥 잊어. 그렇게 후다닥 말을 마무리하고 자리를 뜨는데 영 기분이 찜찜한 거 있죠? 형님은 저한테 괜한 말을 했다 싶었는지 예전 같으면 과일도 먹고 남은 것도 싸가는 사람인데 훅 일어나서 가버렸고요. 어느 정도 사람들이 돌아가고 설거지를 하려는데 어머님이 옆으로 오시더라고요. 저희 엄마한테 돈 빌린 이후 유독 친절해지신 어머님이 아니나 다를까 저한테 들어가서 쉬라는 거예요. 예, 그냥 두고 가서 쉬어라. 내가 해도 된다. 어머님, 혹시 분당 어머니한테 돈 빌리셨어요? 그이 회사 자사주 산다고? 그러자 시어머니 얼굴이 하얗게 질리며 당황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아니 무슨. 셋째 형님이 그러시던데요. 어머님이 분당 어머님한테 돈 빌리셨다고. 2천만 원. 그런데 저 사람 회사 사정이 나빠져서 주식 사줘야 한다고 그러셨다면서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예, 그게 아니고. 아유, 진짜 주책 맞은 늙은이. 내가 바로 갚겠다고 했는데 그걸 나발을 불었네. 어휴. 아니 내가 개를 하는데 그 개돈이 좀 비어서 잠깐 채워 넣었어야 했거든. 개주가 너무 급한 일이 있어서 좀 뺏었었는데
다음 캣돈 탈 사람이 오죽 까다로운 양반이어야지. 여튼 여차저차해서 내가 좀 메꾸고 해결하고 다시 돌려받아서 갚았어. 아유, 별소리를 다 했네 진짜. 아니 그러면 그냥 그렇다고 말씀을 하시지 왜 저 사람을 이상하고 무능력한 사람으로 만드세요. 어머님 이러시는 거 저 좀 싫어요. 그래 내가 잘못했다. 미안해. 너 네 아버지랑 아범한테는 아무 말도 말아라. 응? 시어머니가 하도 비밀 지켜달라고 하시는 바람에 저는 그때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하지만 석연찮은 건 여전했어요. 이후로도 계속 시어머니가 잘 자란 돈 문제를 일으키시는 것 같은 풍문이 들려왔거든요. 그때마다 남편은 어머님 아버님 일은 거기서 해결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본인도 뭐 신경 쓰기 귀찮았겠죠. 그리고 신경 쓸 겨를이 없기도 했습니다. 하필 그쯤 남편이 교통사고로 그만 다리를 다치고 말았거든요. 음주 뺑소니여서 금전적인 보상은 충분히 받을 수 있었지만 문제는 일이었습니다. 그나마 남편이 하는 일이 거의 컴퓨터로만 하는 거고 외근이나 몸 쓰는 게 아니어서 다행이었죠. 대신 일반 컴퓨터가 아닌 신티크라는 큰 화면이 필요한 일입니다. 한마디로 전자칠판처럼 생긴 스케치북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회사에 있는 것을 가져올 순 없잖아요. 마침 자기가 예전에 쓰던 게 있다고 본가에 가서 가져오겠다고 하더라고요. 그거 꽤 무겁지 않아? 당신 그 다리를 하고 어떻게 들게. 택시 잠깐 앞에 세워두고 구루마 같은 거에 싣고 와서 도와달라고 하지 뭐. 아니 그러니까 구루마건 뭐던 간에 거기에 어떻게 실냐고. 두 손으로 들어야 하는데 지금 두 발이 다 성치 않아서 휠체어에 앉아있으면서. 그러지 말고 조금만 기다려. 내가 오늘 오전 반차 내고 내가 갖다 줄게. 그럴래? 아이, 미안해. 아빠라도 계셨으면 좀 부탁했을 텐데 아빠 오늘부터 2박 3일 집 비우신대. 어디 가셨어? 친구들이랑 낚시 여행 가셨나 봐. 엄마도 그래서 동창들이랑 뭐 경주인지 진주인지 여튼 여행 간다 하시더라고. 아, 두 분 다 안 계시는구나. 그러면 그냥 얼른 가서 가져오는 게 낫겠네. 당신 프로젝트 마감 얼마 안 남았잖아. 아니 나도 비번은 모르고 여기 잠깐만. 찍고 들어가는 비상 카드키 있으니까 가지고 가. 남편은 저한테 가지고 있던 시대 카드키를 주고 방 어디에 물건이 있는지 상세히 가르쳐 주었습니다. 어차피 시부모님이 모두 안 계시니 얼른 다녀와야겠다 싶어 부지런히 출발을 했죠. 차를 대고 시댁으로 올라가 카드키를 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간 순간 저는 잠시 멈추어서 멍하게 서 있었어요. 순간 제가 다른 집에 들어간 건가 싶어 문을 열고 잠시 밖으로 나와 집 호수도 확인을 다시 했죠. 현관에 신발이 정말 가득했습니다. 그것도 3분의 2는 남자 신발이었어요. 그리고 안쪽 거실이 아주 시끌시끌했습니다. 저는 불안한 마음에 일단 핸드폰 카메라를 켜서 동영상 작동을 누르고 조심조심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 짧은 몇십 초 안 되는 시간 동안 제 머릿속에서는 대하소설 한 권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경찰을 미리 불렀어야 하나, 강도떼가 들었나, 오만 생각을 다하며 딱 거실에 도착한 순간 어이가 없었습니다. 저희 시어머니가 양쪽 귀 뒤에 10,000원짜리를 꽂고 막 고스톱을 내리치며 아주 힘차게 외치시더라고요. 고돌이! 아싸 투고! 어머니! 저는 저도 모르게 정말 큰 소리로 어머니를 불렀습니다. 누가 봐도 평범한 동네 친목 고스톱판은 아니었어요. 초췌한 남자들 뒤에는 10,000원짜리 50,000원짜리가 그득 쌓여 있었고 한쪽에는 개수기를 놓고 돈 세는 아줌마도 있더라고요. 이건 누가 봐도 본격적인 도박판이었습니다. 제가 버럭 소리를 지르자 시어머니는 귀신 본 듯 놀라 고스톱판 위로 넘어졌어요.
다른 사람들도 우왕좌왕하며 돈을 끌어모으고 다들 도망가느라 아주 난리판이 벌어졌죠. 정말 썰물처럼 사람들이 빠져나간 후 시어머니는 오히려 저한테 버럭 화를 냈습니다. 아니, 너는 대체 왜 말도 없이 온 거니? 그래서 지금 어머님이 잘하신 거예요? 아니다. 그래, 내가 잠깐 좀 미쳤었나 봐. 예, 너 이번 일까지만 비밀 좀... 아니요? 저 이번에는 그냥 못 넘어가요. 저 영상도 찍었고 이거 남편이랑 아버님이랑 다 말할 거예요. 야, 우리 집 풍비박산 나는 거 네가 결국 보려고 그래? 그러면서 시어머니는 제 손에서 핸드폰을 뺏기 위해 달려들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를 피하며 계속 녹음이라도 되라고 핸드폰을 켜둔 상태였죠. 그때였습니다. 제 눈앞이 번쩍하면서 저는 그대로 기절을 했어요. 그리고 일어났을 때는 이틀 정도 지난 후 병원이었죠. 눈물 범벅인 남편과 시아버지 그리고 저희 엄마가 서 있다가 제가 눈을 뜨자 대성통곡을 하더라고요. 제가 이틀이나 정신을 잃고 있었다는 사실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 병원에는 어떻게? 아이고, 네가 차고 있던 그 스마트워치인가 뭔가. 그게 자동으로 119에 신고를 했어. 자초지종은 이랬습니다. 시어머니가 저한테서 핸드폰을 뺏으려고 손에 화병을 들고 휘두르다 제가 머리를 맞은 거예요. 쓰러지면서 소파 손잡이에 부딪혔고 그렇게 기절을 한 겁니다. 놀란 시어머니가 어쩔 줄 몰라 하다가 일단 제 손에 있는 핸드폰을 들고 도망간 거죠. 제 손목에 있는 스마트워치가 제가 갑자기 움직임을 멈추고 핸드폰과 거리가 멀어지니 비상 상황이라고 판단 119의 위치와 함께 신고를 한 겁니다. 열린 대문으로 구급대원들이 들어와 저를 병원에 옮기고 남편에게 연락을 했죠. 놀랍게도 저는 임신 중이기도 했습니다. 너무 초기라서 저도 몰랐던 사실이었어요. 대체 무슨 일이냐고 묻는 남편과 시부, 저희 엄마에게 저는 일단 시어머니 행방을 물었습니다. 안 그래도 조금 아까까지 여기 있다가 갔어. 그 사람도 여행 갔다가 부랴부랴 와서 지금 정신이 없다. 어이가 없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저는 클라우드에 저장된 영상을 보여줬어요. 핸드폰은 시어머니가 가져갔는지 버렸는지 간 곳을 모르겠지만 제가 찍은 사진과 영상은 바로바로 인터넷에 올라가게 해두었거든요. 그 영상을 보고 시아버지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으셨어요. 그리고 깜짝 놀랄 말을 하시더라고요. 이 미친 여편네. 젊은 시절에도 도박에 미쳐서 사채까지 쓰고 집 다 날려먹을 뻔하더니 아직도 이 버릇을 못 고친 거야? 엄마가 도박에 사채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넌 어릴 때라 자세히 기억 못하겠지만 네 엄마 진짜 도박에 미쳐 돌아서 사채 엄청 썼었다. 그 사채업자들이 집까지 들이닥쳐 이 어린 네 장난감까지 싹 다 가져갔으니 그때도 다시는 고수도 손에 잡지도 않겠다고 혈서까지 써서 용서를 빌길래 용서해줬는데 내 이럴 줄 알았다. 아버님의 말을 듣고 남편은 세상 잃은 얼굴이 되었습니다. 평생의 트라우마가 자기 엄마 때문에 생겼다는 사실에 처음에는 믿을 수 없다고 계속 부정하더라고요. 한참을 옆에서 가만히 듣고 있던 저희 엄마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제가 지금 자식 눕혀놓고 할 말은 아니지만 한 가지 묻겠습니다. 혹시 자기 오빠 아프다고 한 것도 뻥입니까? 네. 그걸 사부인이 어떻게 아십니까? 안 그래도 제가 몇 년째 병원비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어이구, 지 오빠 팔아서 도박질했구만. 엄마 말에 시아버지 얼굴이 하얗게 질리는 게 보였습니다. 엄마는 다 포기했다는 듯 시아버지에게 돈 빌려준 얘기를 하셨어요. 남편도 시아버지도 그 자리에 다리가 풀려 털썩 주저앉더라고요.
저 안 참습니다. 돈도 다 받을 거고 우리 애 이렇게 때리고 도망친 거? 이거 살인미수예요. 그리고 뱃속 손주까지 잃을 뻔했는데 저 안 참습니다. 엄마는 눈물까지 흘리면서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남편이 무릎을 꿇고 엄마에게 자기라도 용서 빈다며 자기도 시어머니 용서가 안 된다 하더라고요. 한동안 말없이 가만히 앉아 계시던 시아버지는 저랑 눈도 못 마주친 채 손만 잡고 토닥이다 병실을 나가셨습니다. 저는 아이의 안정을 위해 며칠 더 입원하기로 했고 남편은 그날부터 한시도 자리를 비우지 않고 제 옆을 지켰어요. 일주일 정도 지났나 남편이 시원섭섭한 목소리로 그러더라고요. 우리 아버지 진짜 화났구나. 왜? 엄마 이혼 소송하고 불법 도박으로 신고도 했대. 그리고 친척들한테 다 차용증 가져오라고 해서 고소고발하셨다네. 세상에, 단단히 마음먹으셨구나. 그런데 참 세상은 아이러니합니다. 저는 제 생에 시어머니가 다시는 제 앞에 나타나지 못할 거라 생각했어요. 벼룩도 낯짝이 있지. 그렇게 절 때리고 도망가 놓고 어딜 나타나요. 그런데 나타나더라고요. 그것도 뻔뻔하게 뻔지르르 옷 차려입고 사과 한 봉지 들고 병원으로 말입니다. 하필 남편과 엄마를 밥 먹고 오라고 제가 내보내고 혼자 있는데 불쑥 제 앞에 나타나서 얼마나 놀랐는지요. 예, 네가 나 좀 도와줘야겠다. 뭐라고요? 지금 저한테 하시는 말이에요? 아니, 지금 내가 너 때린 것까지 뒤집었으면 나 감옥 가. 그거 그냥 네가 어지러워서 쓰러졌다고 선처한다고만 해줘. 그리고 혹시 한 100만 원 있니? 내가 지금 이게 대체 사람이 하는 소린가 싶어 혈압이 빡 오를 그때 병실 커튼이 뜯어질 듯 열렸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엄마가 나타났죠. 시어머니는 얼굴이 하얘진 채 어버버 하더라고요. 어이구, 범죄자가 현장에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아주 요리조리 피해 다니더니 딱 여기 계십니다, 그려? 저기 그게 내가 지금 이혼당하고 억울하게 이것저것 뒤집어 쓰게 생겨서 아니, 얘가 말만 좀 잘해줘도 영상이 다 있는데 뭘 뒤집었어? 진짜 보자 하니까? 저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당장 나가요. 예, 나 네 엄마야. 네가 어떻게 나한테? 나 엄마 없어요. 그러니까 내 아내랑 내 아이한테 더 이상 못된 짓 하지 말고 나가라고요. 시어머니는 그 와중에도 억울한 얼굴을 하고 슬금슬금 병실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때 저희 엄마가 딱 불러 세우더라고요. 사돈, 사채이자 무서운 거 알죠? 저 제대로 이자까지 쳐서 받을 거니까 한 푼도 떼먹을 생각하지 말고 갚아요. 그리고는 잡상인 내보내듯 병실 밖으로 밀어내버렸습니다. 이후 엄마는 정말 변호사를 2명이나 고용해서 시어머니에게 원금의 이자까지 싹 다 받아냈습니다. 저를 때린 것은 폭행뿐 아니라 두고 도망간 탓에 살인 미수까지 더딥혀졌어요. 어떻게 변호사를 잘 썼는지 집행유예를 받기는 했지만 벌금이 꽤 컸습니다. 게다가 부채 역시 엄마뿐 아니라 개인적으로 빌려줬던 사람들 싹 모아서 힘합쳐 덤비니 엄청났고요. 여튼 그날 이후 저희 집은 시어머니와 완전 인연을 끊고 사는 중입니다. 남편도 그렇게 소원하던 아이가 잘못되었을 수도 있었다는 생각에 엄마라면 치가 떨린다고 하더라고요. 게다가 어렸을 적 트라우마를 만든 장본인이라는 걸 알고 아주 진절머리를 쳤습니다. 뭐 소문엔 시어머님 친정 여기저기를 떠돌며 눈칫밥 먹는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특히 시외삼촌 집에서는 문전박대 당하셨대요. 그게 바로 인과응보 아니겠어요?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